강호동 씨, 유재석 씨, 신동엽 씨 세 사람이 있어요. 네. 다 국민 MC입니다. 그쵸. 어마어마한 어떤 국민 MC라는 그 퍼스널 브랜드적인 차원에서 약점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큰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제가 만나 뵌 이제 여성분 중에서 커리어로는 진짜 너무 좋으신 분 중에 한 분 있어요. 제가 대표님에 대한 가벼운 소개만 들으면 현재는 이제 블라썸미 대표님이시고 첫 직장 생활이 이제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서 시작을 하셨고 이제 LG전자 마케팅팀 또 상무 그리고 두산 브랜드팀 전무 현대자동차 마케팅 전략실 실장 이거 어마어마한 직장에서 어마어마한 또 이모님이 운이 좋았죠. 아니, 운보다는 버텼죠. 잘 버텼습니다. 예. 네. 버텼다. 그럼요. 그게- 젖은 낙엽 정신으로. 그 버텼다는 게 솔직히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버텼다가. 그러니까는 버텼다라는 의미가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 많았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임원이 된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미디어랑 인터뷰하거나 그랬을 때 항상 네. 하는 질문이 똑같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유리천장을 깼느냐? 그쵸.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저는 한 번도 유리천장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개개인이 갖는 프로페셔널 천장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떤 남녀의 각에서 나한테만 불리한 어떤 유리천장이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게 어떤 성적인 거가 됐던 아니면 저의 학벌적인 게 됐던 아니면 그게 저의 어떤 다른 배경에 대한 것이 됐던 저희가 거기서부터 한 걸음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저의 약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저는 완전히 그 프레임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버틴다라는 것이 저는 네. 결국은 모든 것은 실력으로 평가된다라고 믿었던 좀 기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낭중지추라는 걸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믿거든요. 그래서 나만 뾰족하면 주머니 속에 있어도 언젠간 드러난다는 생각? 네. 그걸로 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좀 더럽고 치사해도 네. 좀 버티는 기간은 좀 버텼던 것 같아요. 버텨라. 네. 최초 최연소 타이틀 최고의 직장에서 이제 임원이 된 비법으로 이제 버텨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버티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당연히 이제 버티면 성공한다라는 말은 이제 알죠. 이게 뭐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 네.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 업에서 일단은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완전히 마스터했다라고 느껴지는 시점까지는 일단 버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리가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 또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그런 설파를 한 적도 있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크리에이티비티 이전에 모방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계시든 일단 내가 이 분야를 어떤 이유에서든 일단 선택을 했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게 분야에 따라서는 그게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걸 딱 잘라서 뭐 5년만 버티세요. 이런 식의 제가 제언을 드리기는 힘들고 하지만 거기 안에서 내가 이 인더스트리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익혔고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사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일단은 그 시기까지는 일단은 좀 거기서 그래야만이 내가 그 커리어에서 일단 성공을 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게 뭐 꼭 임원이 되는 시점, 무슨 팀장이 되는 시점이 아니라 네. 내가 충분한 기술과 그리고 내가 충분한 사람을 얻었다라고 생각되는 이게 오르막 내리막이 있단 말이에요. 오르막 내리막을 그때마다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정말 경기장에 남아있어야 똥볼도 찬다. 이게 제 좌우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좀 이렇게 동굴이 아닌 터널처럼 일단은 좀 버티는 네. 그 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처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나 저러나 실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갈고 닦고자 하는 부분을 진짜 뾰족하게 갈고 닦는다는 것에서는 정말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예, 그 기본적인 숙제를 안 하면서 자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라는 건 저는 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게임에 임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공부라든지 그 부분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뾰족해야 된다. 세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버티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네. 우리 모두가 강약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못 갖춘 것에 연연하다 보면 버틸 힘이 없어져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어느 직장을 다니고 뭐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아무개라는 브랜드로 사는 거예요. 저도 최명화라는 브랜드, 김작가라는 브랜드, 여기 제 친구는 이미경이라는 브랜드예요. 그럼 결국은 이 브랜드의 성공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장점으로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블루칩이에요, 자신의.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 자꾸 내가 가지지 않은 단점에 자꾸 눈이 가고 거기에 노력이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윗사람들이 자꾸 피드백 줄 때도 아 너는 분석은 잘하는데 인터퍼스널 스킬이 약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나 그럼 분석은 됐나 보다 안 냅두고 인터퍼스널 스킬 기른다고 쫓아다니다가 그러고 몇 년 지나고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 있느냐? 미지근한 우유가 돼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도 이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그 여정에서는 그럼 뭐로 버티느냐?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내가 1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8이라는 에너지를 내 장점을 전 세계 베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버틴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장점을 선택해서 강점을 만들어내는 얘기잖아요. 근데 단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거를 뭐 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20%의 에너지를 써서 덮어만 두세요. 굉장히 나쁜 전략이 그 단점을 내 50%, 60%, 70%의 에너지를 써서 어떻게 하든지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 이게 마케팅의 전략적인 전 전략까지 않습니까? 그쵸. 평생을 전략을 짰고 지금도 전략을 짰고 먹고 사는데 그 관점에서 굉장히 나쁜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휘말리기 쉬운 전략이에요. 그 주변에 유혹들이 있으니까 네. 너 이거 못하니까 이렇게 해. 자꾸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안 들을 정도로 아주 스킬풀하게 그거는 덮어놓는다. 매니지한다라는 개념으로만 가시고 20%의 에너지입니다. 나머지 80%는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갈고 닦아서 월드 베스트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개인 입장에서 단점보다 장점을 더 살려야 되는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혹시 기업도 비슷한가요? 너무너무 똑같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브랜드를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브랜드든지 모든 걸 다 잘하는 브랜드는 없어요. 모든 걸 다 잘하는 브랜드는 잊혀지죠. 부각이 안 되죠. 그럼 결국은 자 우리가 한번 연예인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얘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브랜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강호동 씨, 유재석 씨, 신동엽 씨 세 사람이 있어요. 네. 다 국민 MC입니다. 그쵸. 어마어마한. 자,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떤 국민 MC라는 그 퍼스널 브랜드적인 차원에서 약점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큰 약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약점. 유재석 씨는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재석이요. 네. 이거 잘못 말씀하시네요. 유재석님은 약점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에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윤우님, 연아님. 한 명 누구였지? 백종원님이라고. 백종원님. 예시가 좀 잘못됐네. 네, 하지만 시작해봅시다. 유재석님, 너무 완벽하지만. 그래도 완벽하지만. 특별만 하는 건 뭔가요? 브랜드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석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네. 브랜드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예측 가능해요. 그쵸. 예측 가능해요. 좀 착한 남자죠? 예측 가능하다라는 게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오를 수 있고 항상 착할 수 있는. 자,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점이 브랜드로서 있을까요? 좀 센 부분이 있죠. 강압적이죠. 아. 좀 위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신동엽 씨는 어떨까요? 좀 야해. 야한 거는 이제 뭐 차별성이고 차별성이에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무슨 거리감? 거리감, 브랜드로서는 같이 뭐 리얼리티를 구르거나 이런 모습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브랜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네. 하지만 이 세 분은 지금 뭐 편당 거의 뭐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쵸. 국민 MC들이십니다. 이 세 분들은 다 자신의 장점이 너무나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신 거지 단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큰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할로 효과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하나가 좋아서 뚜렷해지면 나머지가 다 좋아 보이는 그 효과를 저희가 할로 효과라고 하고 저희가 AI랑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랑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브랜드도 결국은 내가 소통을 하는 거고 내가 설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나한테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게 들어갔을 때 나머지 부분의 인식들이 따라오는 그런 할로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브랜딩 전문가인 대표님은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 딱 장점 하나씩 뭔가요? 강호동 씨, 네. 죽어가는 분위기도 살린다. 그렇죠. 유재석 씨, 가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최고의 것을 끌어낼 수 있다. 신동엽 씨, 위티함과 재치함으로 그 분위기를 타준다. 단점이 없이 이게 모든 게 완벽한 거는 오히려 잊혀지고 있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는 한정이 있어요. 모든 브랜드의 에너지는 한정성이 있어요. 시간과 돈과 이런 것이 다 리소스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어디다가 투자하느냐가 결국은 전략이에요. 전략이라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10개의 칩을 어디에다 놓느냐가 전략인데 네. 이게 그럼 A에다가도 2개 놓고 B에도 2개 놓고 C에도 2개 놓고 D에도 2개 놓고 관리하겠다?
그럼 결국은 아무것도 두드러지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팔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블루칩에 투자를 하고 네. 이라는 것은 내가 맨날 지적받거나 내가 굉장히 그거 한 부분을 매니지하는 데 썼을 때 퍼스널 브랜드라는 부분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대표님 말씀에 너무 공감 가고 좋은 게 시청자분들 사실 그 고민을 하잖아요. 내 장점, 단점 이게 다 누구랑 똑같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느 걸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인데 사실 제가 예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3명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장점, 단점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내 장점을 살려야 되는가,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가 했는데 제가 내린 그 인터뷰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장점을 강점을 만들고 단점은 나한테 너무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덮기만 해야 된다. 이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려는 순간 진짜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냥 나의 단점을 나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하는 약간의 그냥 이렇게 MSG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시고요. 네. 다만 그것이 남한테 피해가 가거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이 나의 어떤 브랜드를 굉장히 심하게 상처 주지 않게끔 매니지한다라는 정도의 에너지면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전에 그 유리천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 대표님이 유리천장을 신경 안 쓰셨다고 했는데 유리천장이 있다라는 걸 또 부정하진 않으시잖아요.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경 쓰고 그걸 막 이제 그런 걸 막 붙이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더 제어를 받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건데 많은 여성분들이 어쨌든 유리천장이라는 그런 진실 하나에 부딪혀서 못 올라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긴 하잖아요. 좀 그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뭔가 메시지 하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리천장을 저는 지금 세대가 가장 1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이 저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네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레임을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결국 저는 개개인이 갖는 프로페셔널 셀링이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프로페셔널 천장에. 그게 저한테는 더 큰 관심이었어요. 관심이었고 그거를 뚫는 것이 나한테는 맞는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외에 어떤 다른 프레임을 갖게 되면은 제가 승진이 누락이 되거나 일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제 보고서가 깨지거나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얘기가 돌아가요.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자기네들끼리 맨날 어젯밤에 술 마시더니 결국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네. 맨날 이렇게 담배 피러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할까? 이런 쪽으로만 신경이 쓰이고 그렇지. 저는 그 프레임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해석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시간이 가면은 보일 건 보이고 안 보일 건 안 보인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는 내가 이러한 다른 프레임으로 나를 해서 나의 오늘을 해석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제의 나보다 얼만큼 나아졌어 라는 생각으로 경쟁을 나하고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를 계속 붙잡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대표님이 이제 뭔가 PR은 아니고 대표님 자랑 시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이 계셨던 곳이 맥킨지, LG전자, 두산, 현대전자 계셨잖아요. 대표님이 했던 것 중에서 이거가 정말 대박이 터뜨렸던 거, 아이템이든 뭐든 하나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저는 되게 매 회사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행운이고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네. 다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맥킨지에서는 주 80시간을 일해도 안 죽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주식이었습니다. 네, 주 80시간, 90시간을 찍어도 사람이 살아는 있는구나. 저를 좀 극한으로 몰았던 곳이고 그리고 동시에 맥킨지에서의 감사함은 그 컨설팅이다 보니까 네. 여러 성질이 다른 인더스트리, 산업계를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혔다라는 성장, 이 부분이 맥킨지한테 무한히 감사하는 부분이고요. LG전자에 있었을 때 냉장고 같은 거 개발을 했어요. 모바일 폰 개발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은 인도에서 저희가 인도형 냉장고를 개발을 하는데 네. 인도 냉장고는 한국이랑 달라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가 인도에 있는 그 소비자 집에다가 다 이렇게 카메라를 막 열 몇 대씩 설치를 해서 그들이 냉장고를 매일매일 사용하는 행태를 다 필리밍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에스노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필리밍을 한 걸 다 분석을 해보니 이들은 냉장고를 야채 칸이 맨 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그 야채만 먹는 친구들이니까 네.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해 보였고 네. 그다음에 그 갖가지 향신료가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런 인도. 걸 또 칸칸이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발견을 해서 네. 거기에 딱 맞는 냉장고를 저희가 출시해서 인도에서 1등 1등. 했던 거. 이게 그냥 단순히 많이 팔려서 즐거운 것보다
어떤 고객의 숨어있는 욕구를 발견을 해서 네. 그것을 제품화했을 때 그쪽에서 열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우리가 그들의 어떤 히든 니즈를 찾아냈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이런 화려한 좀 이력 이면에 좀 힘든 건 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제가 사실 회사 생활을 너무 짧게 해서 제가 대리도 못 해봤거든요. 뭐 아무상관 저 없죠. 사원일 때 그만둬서 바로 이제 창업하고 이제 바로 대표. 근데 어떻게 사원일 때는 그래도 사람이 조금 네. 뭐 이렇게 겁도 나고 하지. 맞아. 그럴 텐데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겁이 없던 시절에 나간 게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31살이니까 약간 나이가 들면 보통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명언이십니다. 네. 지켜야 될 게 있으면 운신의 폭이 적어지죠. 그렇죠. 네, 좁아지죠. 대표님 뭐 상무, 전무, 실장님 엄청난 직장에서 엄청난 직급에 계셨는데 좀 어떤 것들이 좀 힘드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저는 인생에서 모든 그 마이웨이라는 노래에도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My share of losing.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네,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취한다는 건 그 이면에 내가 내놔야 될 내 몫의 상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뭘 선택할 때도 우리가 이직을 할 때도 굉장히 저희가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이 직장을 갔을 때 뭘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옳은 선택을 방해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 앞에서 진짜 고민하셔야 될 건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감당해야 될 손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손실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만하고 감당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판단을 하시는 게 후회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도 거기서 올 수 있는 어떤 플러스 사이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대가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트레이드 오프 사이드 그게 먼저일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제가 그렇게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루징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많았죠. 특히 저는 아이가 둘입니다. 남자아이들만 둘인데 아이가 둘이나 있으세요? 하나, 둘 와 이렇게 그리고 남편까지 해서 이렇게 세 남자가 이렇게 와. 어찌나 이 밸런스가 되게 힘든 건데. 맥켄지 컨설턴트였을 때 아이 둘인 컨설턴트가 제가 거의 그 당시에 유일했던 걸로 제가 그래서 아까 젖은 낙엽 버틴다 이게 그 정신이 사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꽃길만 걷는 사람들은 그런 정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게 화려하니까 굉장히 그랬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 고군분투 말도 못하죠. 저희 아이들 그 엄마가 맨날 출장 다니고 애들 팽개쳐가지고 동네에서 약간 왕따 당해가지고 혼자서 맨날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으면 그걸 또 다른 엄마들이 저 걱정한다고 알려줘요. 아유 그 큰애 저기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데요. 이러면 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맨날 그만두니 안 두니 맨날 그 경계선에 있었어요. 모르게 제가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지 해서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경계선에 있었고 맨날 사표를 약간 이렇게 품에 품고 다니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밸런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다 글로벌 회사를 다녔잖아요. 제가 LG도 그렇고 두산 현대 출장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은 참 코로나가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그렇죠. 요즘 출장 못 가죠. 네, 못 가죠. 근데 저는 직책 자체가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출장이 되게 잦았던 게 사실 직접적으로 일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힘들었죠. 그런 대표님이 과거에 좀 열등감이 있으셨다고. 도대체 뭐 지금 가정도 너무 잘 꾸리셨고 직장 생활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그 열등감이라는 게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항상 뭐 저희가 완전히 자유롭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마케팅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전공이 학부가 불어불문학이라는 게 저한테는 어떤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옥소도싸다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뭐 경영학을 공부한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PhD를 받고 그래서 쫙쫙쫙 나가야 뭐가 좀 잘 아는 애 같고 그쵸. 저처럼 약간 웬 프렌치를 전공한 애가 그것도 미국에서 갑자기 마케팅을 한다고 하니까 얘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지레. 그것이 저의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 그냥 한국에서 공부했어 이러면서 피하고 약간 그게 이제 저한테는 열등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있어요. 첫 번째 열등감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불문학 전공에서 경영학을 그다음에 전공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져야 돼. 이런 공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저한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다는 거랑 두 번째로는 근데 그걸 뒤집는 거는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 공개가 됐을 때 그것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식을 안 바꾼다는 걸 확인해버리면 사실은 극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도 개인적인 열등감이 있으실 거예요.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뭐 부모님에 관한 거일 수도 있고 또 가정사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이게 들여다보면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어렵게 내가 잘한 것이 지금의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미비할 수 있는데 그게 열등감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어렵게 잘한 걸 알면 지금 나에 대한 인식을 바꿀까봐 오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건 그 자체 팩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팩트를 사람들이 혹시 알게 되면 지금 나에 대한 생각을 이 사람들이 바꿀까봐 그것에서 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1번, 공개해야 돼요. 공개. 그러고 나서 2번, 공개했을 때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들 바쁘기 때문에.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주인공의식이 좀 있어요. 저도 그걸 많이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감정적으로 그것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나를 주인공으로 생각을 해요. 가끔은 저는 그냥 구경꾼도 될 수 있고요. 변방도 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박수를 치는 사람이어도 되고 항상 무대 중앙에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생각도 사실은 착각입니다. 입이 있으니까 남 얘기를 좀 할 뿐이지 그렇게 깊은 생각은 없다는 거. 우리가 그 생각만 해도 살아가기에 훨씬 편하지 않을까. 그 당시 불어불문학에 대한 열등감은 좀 어떻게 해결됐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너무나 훌륭한 답안지를 봤다며 정말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나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 백그라운드를 물어보시더니 네가 그렇게 문학을 해서 이 경영학을 해석하는 관점이 남달랐구나. 그때 제가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런 거를 약간 못난 오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의 차별점이고 강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게 오히려 어떤 자부심이 된 거죠. 인문학적 배경이 있는 경영학도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열등감 자체보다 그 열등감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한. 완전히. 지금 대표님의 목표는 혹시 있나요? 뭐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루셔서 뭐 딱히 없어도 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은 목표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과정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걸 믿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때는 제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과장급 일 때 누구보다도 빨리 팀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의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팀장 파이팅 뭐 이런 거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보다도 좀 경쟁심도 있고 좀 그런 열혈이었기 때문에. 성취지향주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팀장 파이팅 뭐 이런 걸로 일어나던 사람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 옆에 있던 김 과장이 더 빨리 팀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보다 일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윗사람들도 더 예뻐하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걸 아는 순간 내가 그러니까 팀장이 아직 안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친구보다 더 잘해야지.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제가 막 살게 되더라고요. 막 산다는 개념이 갑자기 술, 담배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꼬여요, 사람이. 제가 꼬여서 회사에 대해서도 삐딱해지고 팀장에 대해서도 삐딱해지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삐딱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일이 더 꼬여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전략가니까 이게 마케팅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결과가 안 좋은 행동이구나. 나는 진심으로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나는 지금까지 나보다 빨리 팀장이 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달렸을 때 그것이 안 될 것 같은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내가 이상해지면 이건 나는 결국은 아무 데도 못 가겠구나. 그럼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제 결론이 과정이구나. 나는 오늘 이 자리의 과정에서 보상받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 지름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때 그게 저한테는 좀 약간 충격처럼 저한테 왔던 저의 네. 깨달음이었고요. 굉장히 좁은 마음에 달렸던, 근데 그 목표 지향적인 어떤 삶이나 그런 커리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의 지금의 목표를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당장의 목표는 오늘 김 작가님하고 네. 같이 김 작가 TV를 너무 재밌게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회사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잘 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렇게 그냥 오늘 리워드는 오늘 받아요. 저는 미루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뭐 우리 회사가 얼마가 됐을 때 뭐가 됐을 때 아니에요. 그날은 안 올지도 모르고요. 오늘 정사는 오늘 한다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야, 지금에 충실하다 보면 미래도 언젠가 지금이 된다. 맞습니다. 야,